손주 봐주고 아들 내외 뒷바라지하며 3년을 식모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친구들 앞에서 저를 월급 안 줘도 되는 가성비 좋은 일꾼이라며 비웃더군요. 평생 자식 위에 뼈가 으스러지게 헌신한 대가가 고작 무식한 노인이라는 멸시뿐이라면 이제 저는 이 집의 시어머니를 사퇴하려 합니다. 앞치마를 쓰레기통에 처박고 당당히 집을 나온 한 어머니의 통쾌한 반란. 무시당하던 시어머니에서 당당한 제 인생을 되찾은 박정숙 씨의 기적 같은 사이다 실화를 지금 공개합니다. 사연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행운 가득한 오늘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박정숙 씨의 하루는 온 세상이 적막에 잠긴 새벽 5시 차가운 주방 바닥을 딛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환갑을 넘긴 나이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비명을 지르는 무릎을 달래가며 그녀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가족들의 아침을 위한 쌀을 씻는 일이지요. 쌓아 쏟아지는 차가운 물줄기에 손끝이 아려오지만 정숙 씨는 내 자식과 손주들이 먹을 밥이라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솥을 올립니다. 남편 사별하고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장사하며 외아들 상훈이를 키워낸 그 고단한 세월이 고스란히 벤손은 이제 마디마디가 굵어져 제 모양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 노후 자금을 털어 아들 내외의 아파트 대출금을 갚아주고 살림을 자처한 것은 오로지 자식 사랑 때문이었죠.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을 채우기 시작하면 정숙 씨는 그제야 허리를 펴고 창밖의 희뿌연 새벽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7시가 되어 안방 문이 열리고 며느리 다혜가 나오면 정숙 씨의 마음은 다시금 얼음판을 걷듯 조마조마해지기 시작합니다. 다혜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나와 정숙 씨의 아침 인사는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제일 먼저 공기청정기의 수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코를 찡긋하며 어머니, 아침부터 이렇게 냄새나는 찌개를 끓이면 제 옷에 다 배잖아요라며 짜증 섞인 목소리를 내뱉습니다. 정숙 씨는 무한한 마음에 문 열고 환기하면서 끓였단다. 얼른 와서 한술 떠라 하고 달래보지만 다혜의 표정은 풀릴 기미가 없죠. 아들 상훈 역시 그 옆에서 눈치를 보며 엄마 그냥 토스트나 해주지 뭘 이렇게 거창하게 차려라며 아내의 편을 들어버립니다. 정숙 씨는 정성껏 준비한 반찬들이 식탁 위에서 외면받는 것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무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식사를 마친 아들 내외가 폭풍처럼 집을 빠져나가고 나면 남겨진 지저분한 식탁과 설거지 더미는 오로지 정숙 씨의 몫으로 남습니다. 그녀는 식어버린 찌개에 물을 부어 대충 한 끼를 때우며 자신이 이 집의 어머니인지 아니면 보수 없는 일꾼인지 자꾸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고요한 거실에 들리는 것은 오로지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뿐이고 정숙 씨의 낡은 앞치마는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오전 내내 손주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청소기를 돌린 정숙 씨는 잠시 소파에 엉덩이를 붙일 틈도 없이 다시 부엌으로 향합니다. 퇴근하고 돌아올 며느리를 위해 평소 다혜가 좋아한다던 고등어 조림을 준비하며 정숙 씨는 나름의 정성을 가득 쏟아붓습니다. 비린내를 잡으려고 생강을 다지고 물을 두툼하게 썰어 넣으며 며느리가 오늘만큼은 맛있게 먹어주기를 간절히 바랐지요. 하지만 저녁 무렵 돌아온 다혜는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가방을 내팽개치고는 주방, 싱크대 주변을 손가락으로 훑기 시작합니다. 마치 시찰 나온 감독관처럼 구석구석을 살피던 다혜는 가스레인지 주변에 튄 작은 국물 자국을 발견하고는 길길이 날뛰기 시작하죠. 어머니, 제가 애들 키우는 집은 위생이 생명이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애를 키워요?
정숙 씨는 온종일 닦고 또 닦았지만 노안 탓에 미처 보지 못한 작은 흔적이 죄가 되어 며느리의 독서를 묵묵히 받아내야만 합니다. 정숙 씨가 조심스럽게 내가 미안하다. 내일은 더 꼼꼼히 닦으마. 얼른 씻고 와서 조림 좀 먹어봐라 하고 말을 건네봅니다. 그러나 다혜는 냄비를 힐끗 보더니 이런 고연분 음식은 건강에 독이에요. 전 그냥 샐러드 주문할게요라며 차갑게 뒤돌아섭니다. 정숙 씨의 손은 부르르 떨렸고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은 순식간에 버려질 처지에 놓인 쓰레기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뒤통수에 대고 사람 성의가 있는데 말 좀 예쁘게 하면 안 되겠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꾹 눌러 참습니다. 아들 상우는 거실에서 텔레비전 볼륨을 높이며 이 불편한 상황을 외면하고 정숙 씨는 다시 홀로 싱크대 앞에 서서 차가운 물에 손을 담급니다. 무릎의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받는다는 그 비참한 기분이었습니다. 설거지통에 떨어지는 물방울이 마치 자신의 눈물 같아 정숙 씨는 흐릿해진 시야를 소매로 연신 훔쳐내야만 했습니다. 이 집의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은 정숙 씨의 무릎으로 닦아낸 것임에도 다혜의 눈에는 오로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얼룩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다혜는 자신의 회사 동료들과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며 정숙 씨에게 거창한 상차림을 요구했습니다. 정숙 씨는 며느리의 길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에 이른 아침부터 시장을 봐와 갈비를 찌고 전을 부치며 온몸이 땀범벅이 되도록 일했죠. 손님들이 도착하자 거실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정숙 씨는 부엌에서 쉴 새 없이 음식을 나르고 빈 그릇을 치우기에 바빴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어머, 다혜야. 살림이 어쩜 이렇게 완벽해? 도우미 아주머니가 정말 솜씨가 좋으신가 바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때 주방 문 뒤에서 남은 음식을 정리하던 정숙 씨의 귀에 다혜의 날카롭고 오만한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도우미는 무슨 우리 시어머니야. 월급 한 푼 안 줘도 군말 없이 다 해주시니까 정말 편해. 완전 가성비 최고지 않니? 다혜는 깔깔거리며 웃었고 친구들도 농담조로 진짜 부럽다. 나도 그런 가성비 좋은 시어머니 있었으면 좋겠네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정숙 씨는 들고 있던 쟁반이 바닥으로 떨어질 듯 손이 사정없이 떨렸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충격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어머니로 생각하기는커녕 공짜 일꾼이나 가성비 좋은 도구로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죠. 내 자식 귀에서 내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헌신했던 세월이 고작 남들 술안주거리로 전락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치욕스러웠습니다. 정숙 씨는 그날 밤 손님들이 돌아가고 난 뒤 거실에 앉아있는 다혜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아까 들은 말에 대해 물었습니다. 하지만 다혜는 오히려 눈을 동그랗게 뜨며 어머니, 농담 좀 한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제가 용돈도 가끔 드리잖아요 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옆에서 듣던 상훈조차 엄마 다혜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요라며 아내의 편을 들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정숙 씨는 자신이 평생 바쳐 키운 아들조차 자신을 인간 박정숙이 아닌 살림하는 기계로 보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캄캄한 방 안에 누워 정숙 씨는 가슴을 쥐어짜며 소리 없는 오열을 쏟아냈고 그녀의 노년은 그렇게 차가운 배신감으로 얼룩져가고 있었습니다. 갈등은 며칠 뒤 다혜가 아끼는 고가의 실크 블라우스 한 장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정숙 씨는 며느리가 내놓은 빨랫감을 정성스럽게 손빨래한다고 했지만 노안 탓에 세탁 기호를 잘못 읽어 블라우스가 살짝 줄어들고 말았죠. 퇴근해서 이를 발견한 다혜는 눈이 뒤집힌 듯 정숙 씨의 방으로 쳐들어와 블라우스를 침대 위로 내던지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얼마짜리인 줄이나 아세요? 어머니 몇 달치 용돈을 합쳐도 못 사는 옷이라고요.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서 망쳐놓으세요? 정숙 씨는 당황하여 미안하다. 내가 변상해 주마라고 사과했지만 다혜의 입에서는 차마 담지 못할 폭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변상이요? 어머니가 돈이 어디서 나서요? 정말 무식한 노인네랑 같이 살려니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네. 좀 배우고 사세요. 무식하다는 그 말 한마디는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배우지 못한 정숙 씨의 가장 아픈 상처를 정면으로 후벼 팠습니다. 시장에서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아들 상훈이를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낸 그 세월이 무식한 노인의 헛수고로 치부되는 순간이었지요. 정숙 씨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느끼며 며느리를 빤히 쳐다보았지만 다혜는 여전히 씩씩거리며 표독스러운 표정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아들 상훈이 소란에 달려왔지만 블라우스 가격을 듣더니 엄마 제발 사고 좀 치지 마세요라며 며느리의 역성을 들고 나섰습니다. 정숙 씨는 그 순간 자신이 이 집에서 참아왔던 모든 인내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마음속으로 들었습니다. 그녀는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방을 나갔고 거실로 나와 낡은 소파 끝에 걸터 앉아 가만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굽은 손가락과 갈라진 손톱, 그리고 주름진 살결이 마치 자신에게 이제 그만 쉬라고 말하는 것만 같아 서글픈 웃음이 났습니다. 정숙 씨는 그날 밤 잠 한숨 자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결심한 듯 낡은 가방 하나를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굴레를 쓰고 스스로를 갉아먹던 식모 생활을 이제는 끝내야 할 때가 왔음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라면 고소한 밥 냄새가 진동해야 할 주방은 마치 버려진 집처럼 싸늘한 한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출근을 서두르던 다혜는 텅 빈 식탁을 보고는 안방 문을 거칠게 열며 어머니, 오늘 아침은 왜 이래요? 늦었는데 빨리 차려주셔야죠.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평소 입던 낡은 옷 대신 곱게 차려입고 거실 중앙에 서서 며느리를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3년 동안 한 몸처럼 두르고 있던 기름때, 절은 앞치마를 천천히 벗어 쓰레기통 속으로 깊숙이 처박았습니다. 다혜는 그 광경을 보고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지금 시위하시는 거예요? 고작 옷 한 장 가지고 이러시는 거냐고요? 라며 대들었죠. 정숙 씨는 대답 대신 식탁 위에 서류 한 장을 올려놓았는데 그것은 다혜가 그토록 무시하던 정숙 씨 명의의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사실 정숙 씨는 아들 집으로 들어올 때 자신의 집을 처분하지 않고 월세를 주어 꼬박꼬박 비상금을 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오늘부로 박정숙으로 살련다. 내가 말한 그 가성비 좋은 파출부, 이제 사표 낸다. 내 집값도 많이 올랐으니 너희 도움은 필요 없다. 정숙 씨의 차분하지만 서슬퍼런 목소리에 다혜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고 아들 상훈도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다혜는 어머니, 갈 데가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당장 애들은 누가 보고 살림은 누가 하라고요? 라며 발악하듯 외쳤지요. 그러나 정숙 씨는 짐가방을 챙겨 들고 현관으로 향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이제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내 알 바 아니다. 현관문을 닫고 나오는 정숙 씨의 등 뒤로 다혜의 비명 섞인 부름이 들려왔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대견해 보여 정숙 씨는 참아왔던 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아파트 단지를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고 정숙 씨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식모라는 낙인을 스스로 씻어내고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첫날 그녀의 가슴 속에는 해방이라는 이름의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숙 씨가 떠난 지 불과 사흘 만에 아들의 집은 전쟁터보다 더 비참한 꼴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감이 산더미처럼 쌓여 악취를 풍겼고 거실 바닥에는 손주들이 흘린 과자 부스러기와 장난감이 뒹굴고 있었죠. 다혜는 퇴근 후에도 쉬지 못하고 아이들을 씻기고 밀린 빨래를 하느라 눈 밑에 시커먼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유령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회사는 회사대로 바쁜데 집에 오면 쉴 틈 없이 밀려오는 가사. 노동의 무게에 다혜는 매일같이 신경질을 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우미를 구해보려 했지만 다혜의 까다로운 성격을 견디는 사람은 없었고 제시하는 금액도 정숙 씨에게 주던 용돈의 3배가 넘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이걸 매일 어떻게 다 한 거야?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다혜는 아들 상훈에게 소리를 지르며 분풀이를 해댔습니다. 상훈 역시 퇴근 후 집에 오면 편히 쉴 곳이 없어지자 아내와 매일같이 고성을 지르며 싸우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죠. 그들은 이제야 정숙 씨가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해온 일들이 결코 무식한 노인이 대충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정숙 씨가 닦아놓은 깨끗한 마루와 정갈한 밥상이 사실은 그녀의 뼈와 살을 깎아 만든 위대한 헌신이었음을 처저히 느끼게 된 것입니다. 다혜는 회사 화장실에 숨어 거울을 보며 자신이 무시했던 시어머니의 그 굵은 손마디를 떠올리며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없으니까 집이 아니라 그냥 쓰레기장이네. 상훈의 한탄 섞인 말에 다혜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성비가 좋아서 모시고 산다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제발 돌아와 주기만을 바라는 비굴한 마음만이 남았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평화는 정숙 씨라는 거대한 버팀목이 스스로를 깎아 지탱해 주었기에 가능했던 신기루 같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다혜와 상우는 정숙 씨가 새로 얻은 오피스텔 주소를 알아내어 주말 아침 일찍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현관문 앞에서 무릎을 꿇을 기세로 서서 초인종을 눌렀고 문이 열리자마자 다혜는 정숙 씨의 다리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낍니다. 제발 돌아와 주세요. 다혜의 눈물 섞인 애원에도 정숙 씨의 표정은 마치 남의 일을 보듯 무심하고 차갑기만 했습니다. 상훈도 옆에서 엄마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매일 울어요. 제가 용돈도 더 드리고 진짜 효도할게요라며 매달렸지요. 하지만 정숙 씨는 현관 문고리를 잡은 채 단 한 뼘의 공간도 허락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너희가 그리운 게 내 얼굴이냐? 아니면 내 노동력이냐? 나는 이제 누군가의 노예로 살 생각이 추호도 없단다. 정숙 씨는 다혜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덧붙였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들 하더구나. 나는 지금 내 인생이 너무나도 소중하다. 다혜는 어머니, 제가 파출부도 따로 붙여드릴게요. 제발 집안일만이라도 도와주세요. 라며 비굴하게 제안했지만
정숙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던 며느리의 오만함이 여전하다는 것을 확인한 정숙 씨는 미련 없이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앞으로 내 집엔 오지 마라. 내 인생에서 너희는 이제 손님일 뿐이다. 정숙 씨의 단호한 선언과 함께 문은 쾅 하고 닫혔습니다. 문 밖에서 다혜와 상훈이 통곡하며 한참을 서 있었지만 정숙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자신이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틀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준비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정숙 씨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평생 자식이라는 족쇄에 묶여 살았던 그녀에게 이 단호한 거절은 자신을 사랑하기 위한 가장 위대한 용기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흐른 뒤 정숙 씨의 모습은 예전에 초라했던 시어머니의 흔적을 눈씻고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니어 모델 교실에 등록하여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런웨이를 걷는 법을 배웠고 그녀의 등은 이제 대나무처럼 곧게 펴졌죠. 앞치마를 벗어던진 그녀의 손에는 이제 무거운 프라이팬 대신 카메라가 들려 있었고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으며 제2의 인생을 기록합니다. 주말이면 마음 맞는 친구들과 전국을 누비며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자식들 눈치 보느라 해보지 못한 일들을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가끔 아들 상훈에게서 살림이 힘들다느니 애들이 아프다느니 하는 하소연 연락이 오지만 정숙 씨는 그저 힘내라 한마디로 응수할 뿐입니다. 자식들이 스스로 인생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또한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임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어느 맑은 오후 정숙 씨는 자신의 사진전이 열리는 갤러리 중앙에서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사진 속에는 주름진 노인의 손이 아니라 생명력 넘치는 대지의 풍경이 가득 담겨 있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박 작가님이라 불렀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어머니로, 그리고 이름 없는 식모로 살았던 60년의 세월을 지나 이제 정숙 씨는 온전한 자신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정숙아, 너 참 장하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구나. 노을 지는 공원을 산책하며 정숙 씨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을 수많은 이 세상의 어머니들에게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넵니다. 희생만이 미덕인 줄 알았던 그들에게 이제는 스스로를 위해 앞치마를 벗어 던져도 좋다고 인생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말이죠. 박정숙 씨의 발걸음은 노년의 삶이 저물어가는 해가 아니라 다시 떠오르는 새벽달이 될 수 있음을 아름답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행운 가득한 오늘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도 행운 가득하세요.